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 점검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 반등했습니다. 어제 반등했고, 그래서 저점을 사수를 했습니다. 아주 최악의 시나리오를 벗어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믿고 싶은데, 요 저점을 벗어났고 깨지 않았습니다. 이건 자연적인 어떤 지지력이 있는 자리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어느 정도 말아 올려서 주봉의 모양도 포기할 만큼 나쁜 거에서 돌려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형태를 보면, 이 주봉의 형태를 보면 60주선을 완전히 깼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 정도의 그 이빨 깨진 형태는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2006년에도 보면 이런 시기에도 요런 정도로 볼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 희망이 있다. 예. 모양이 완전히 망가진 부분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말아 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해외 증시가 반등을 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이 하락 추세선을 극복하면서, 추세선이 조금 정교하지가 않은데, 이 하락 추세선을 극복하면서 요 바닥을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그 해외 증시 상승분을 미리 반영을 한 거 아닐까, 요런 생각인데, 어쨌든 다시 3천선을 회복했을 때는 기술적으로 기간 조정에 돌입하는 형태. 그러니까 3천선 아래로 안 내려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저점에 대한 지지력을 확인했고, 그래서 이런 지수 조정 후에 기간 조정 형태로 가는. 그러면 저점에서 일종의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다 거치는 거니까 이후에 시장 흐름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악을 벗어났고 다소 희망적인 어떤 흐름을 만들어서 완성을 해놨다. 그럼 누가 그렇게 했느냐라고 보면 어제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샀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팔고. 네, 그래서 외국인이 우리 시장을 주도하는 외국인이 아직까지 완전히 망가뜨릴 의중은 없구나. 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물론 그 제가 하는 해석에 대해서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기준이란 걸 제가 잡았기 때문에 요 저점을 깨지 않는 거라든지 주봉을 말아 올리는 거라든지 이 하락 추세선을 극복한다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의적인 해석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 해석이 옳다 그렇다가 아니라 저만의 어떤 기준이고 이걸 통해서 지금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경우의 수를 가지치기를 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평가를 하는 거지 언제든지 내일 폭락 나오면 바로 그게 평가가 나빠질 수 있고 또 올라가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예측의 도구가 아니라 지금 시장을 판단하는 어떤 기준 정도다. 그 기준도 객관적인 것보다는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들으셔야 된다. 이거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지수. 네, 코스닥 지수도 1천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피에 비해서는 확실히 양호한 흐름이고 이 외국인이 주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버티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실적 발표들을 보면 코스닥 종목들의 실적도 뭐 공급망 대란에 따른 타격을 받은 기업들이 아니고서는 나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수출입을 하는 업체들은 예, 타격이 조금 있겠지만 그 외의 기업들은 낮고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의 상태를 보면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실적 발표한 기업들의 실적이 현 주가 대비해서 어떻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한 번씩 따져보고 그거 중에서 뭐 말도 안 되게 실적이 이렇게 나오는데 주가가 이게 왜 이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실적을 발표한 기업 중에서 하나씩 봐야 될 부분이 먼저 상복. 저는 개인적으로 적자에서 흑자가 되는 종목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종목들이 주가가 형편없다가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상복 같은 경우도 2019년까지 실적이 나빴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실적 턴어라운드를 했고 2021년에도 양호한 실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분기에는 영업이익 14억에 순이익 30억 정도 되고 이게 이제 해외 법인을 제외하면
사실 상태가 더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해외 법인의 적자가 공급망 대란 과정에서 어느 정도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자폭이 크지가 않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실적을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 상보가 지금 주가 수준을 유지할 만한 어떤 동기는 분명하고, 그리고 이 부채 비율도 현재 상보가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3분기 말까지니까 9월 말까지 해서 지금 부채가 866억이고 자본이 421억인데 신주 인수권부 사채하고 전환 사채 전환이 반영이 안 되고 4분기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러면 4분기 실적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적에서 한 2, 30억 더 해주고, 그리고 전환 사채하고 신주 인수권부 사채가 부채였는데 한 150억 정도를 잡으면 얼마가 되는지 제가 안 따져봤습니다. 그러면 요 부채가 깎이는 게 670억 정도로 깎이고, 그리고 여기에 150억이 더해지니까 요거까지 더해지면 한 600억 정도. 그러면 상보는 이제 실적에서 흑자가 나면서, 그리고 부채 비율도 이제 100% 수준까지 낮아지는, 예, 상당히 불과 2018년에 상보가 부채 비율이 거의 500%였습니다. 500%인 회사가 이렇게 됐다. 부채 비율 100% 수준으로 됐다. 이게 주가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는, 그러니까 나빠지고 있다가 2018년 기점으로 이게 제일 나빴고, 그리고 2019년부터 좋아지는데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망가졌다가 이제 반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실제로 이 턴어라운드 했을 때부터 해가지고 누적된 거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뭔가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뭔가 한번 큰 거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적자에서 흑자로 가는 종목들은 적자를 버티면서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다 팔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는 사람들만 남아있고, 그 아는 사람들이 더해지고, 이런 상태에서 회사가 좋아지고 뭔가 잠재력을 발휘한다면, 실제 매출액 같은 경우도 상보는 2018년에 500억 수준에서 지금 1300억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매출이. 실적도 좋아지고. 예, 그런 어떤 성장성까지 이어간다면 더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이번 실적으로 그런 걸 가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놀루션. 네, 제놀루션 실적은 뭐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뭐 통관이 됐고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가지고 그 제놀루션 실적 같은 경우를 보면 2018년에 매출 31억에 영업이익 2억,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실체 없는 기업이었고, 2019년에도 매출 40억에 영업이익 1억. 뭐 제대로 사업을 하지도 않고 이 당시에 제놀루션의 순자산 총액이 29억이었고 26억이었습니다. 뭐 사실상 기업이지만 뭐 우리 흔히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갖고 계셔도 이거보다 더 많으니까 그런 상태였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이제 진단 키트 관련해 가지고 이 회사가 이제 그 이 제놀루션이 하는 방식이 이제 유전자를 기반으로 하는 분자 진단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요 진단의 어떤 정확성이 높은, 예, 그런 회사고, 그리고 원천 기술도 갖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기술을 기반으로 코로나 때 수요가 폭증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는 853억의 매출, 영업이익 540억, 이렇게 해가지고 순자산이 단숨에 613억으로 떴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실적이 줄긴 했지만 작년보다 못 미친다 하더라도 이제 자산 규모가 많이 늘고 이런 실적에서 어느 정도 코로나가 진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검증받은 그런 진단 키트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이전에 비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실적이 나오는 대로 안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뭐 매출이 다소 줄고 이익도 3분기까지 해가지고 작년 수준이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시가총액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1258억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설명하려면 이 해당 분야에서는 60억 영업이익만 나더라도 이 정도 주가가 설명이 됩니다. 근데 지금 분기에 그래도 100억 정도씩 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안정이 되지 않을까. 예, 요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는 꺾였기 때문에 이 안정이 된다는 측면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건 기술적 반등의 한계치까지입니다. 16,000원 정도. 여기까지 왔다가 이제 다시 죽느냐 안 죽느냐 이게 결정이 될 텐데 과연 지금 시가총액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고 매출 장기 계약을 한 물량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그 전에도 이게 적자가 나지는 않았던 회사기 때문에 매출 30억, 40억 할 때도 어느 정도 지금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실적은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기술적으로 이렇게 부딪혀서 떨어지는 걸 대비를 해야 되니까 요 자리에서는 뭐 신규 매수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이후에 이걸 회복해 가지고 다시 새로운 시세를 만들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떨어지면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는 자리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보다는 요 반등 이후에 방향을 정하고 나서 판단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실적을 보면 이 분기 보고서에서 그리고 중간 배당도 했으니까 주주 환원 정책에서도 뭐 딱히 소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를 보면 3분기 결과 자산이 831억까지 늘어났습니다. 순자산이 831억이 됐고 영업이익이 93억 5천, 순이익이 81억 7천. 다 제 예상보다 많이 줄기는 했지만 뭐 이 정도 실적만 유지해도 1년이 아니라 한 분기에 이 정도 실적이 나오니까 사실 4분의 1 토막이 나도 지금 주가가 설명 가능한 수준일 것이다. 그리고 뭐 중간 배당도 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주가도 단기간에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고 그 기술적 반등 이후에 방향을 잡게 될 것인데 16,000원까지 오면 하락 추세선에서의 어떤 저항도 있고 그리고 아까 60주선에서의 저항 그리고 그 성장이 다소 꺾일 수 있는 부분 코로나가 진정이 됐을 때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뭐 여기서 저가 매수를 해서 여기서 판다 이것까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보지만 실제 이제 매수는 여기서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향을 위로 잡으면 조정받을 때 공략이고 밑으로 더 떨어지면 주가가 많이 쌀 때 저가 매수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실적에서 우진플라임 우진플라임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실적 보시면 49억 7천만 원이 났습니다. 거의 50억이 났습니다. 영업이익이. 그래서 이 회사가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 플라스틱 관련된 사출 그리고 그게 뭐 차량용으로 해가지고 요 안에 공기를 넣었더니 원료도 덜 들고 충격에 오히려 더 강하고 이런 소재들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경량화에도 좋고 차량 경량화에도 그래서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그게 실제 1분기 영업이익 10억, 2분기 48억, 3분기 49억 이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기 수준을 유지를 하게 되면 적정 주가가 2천억에서 3천억 됩니다. 근데 현재 시총이 888억이니까 실적만 갖고도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잠재력을 지니고 있고 그걸 다시 한번 이번에 확인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으니까 우진 플라임도 뭐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고 봤던 종목 중에서는 뭐 굉장히 양호한 그런 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제노레이는 지난번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원익 QNC 네, 원익 QNC는 조금 큰 종목이고 원익홀딩스 자회사로 있는데 이 회사도 보면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지금 주가 수준이 시가총액이 6,769억이니까 여기에 걸맞는 실적이 한 300에서 600억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보는데 1분기 200,
244, 3분기 267. 이게 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올해 예상되는 실적이 한 900억 이상, 1000억에 육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랬을 때 적정한 실적을 이미 3분기에 넘겼으니까 상승의 압력이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이때까지 반영이 됐다가 시장이 나빠지면서 같이 빠졌는데 시장이 나빠서 빠진 것은 일종의 그 체계적 위험 때문입니다.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시장의 문제고. 그러면 시장이 안정이 된다는 전제로 지금 이번 주에 시장이 기간 조정으로 돌입하려는 어떤 방향을 가져가고 있으니까 최악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이 회사는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더 이상 내리지 않고 좋아진다. 그러면 빠르게 회복을 하게 됩니다. 비실비실한 애들은 못하고 있다 시장 내릴 때 같이 내리는 거고. 네, 그런 측면에서 요 실적에서 믿음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좋은 실적을 내면서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네, 뭐 불량식품이라고 말씀드리는 종목 빼고는 대부분 여유 자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제가 이 분야는 잘 모르고 그리고 이 성장주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성장주라고 해서 올라가는 종목들 중에서 과연 투자자들의 어떤 관심이 모여가지고 이 성장주라는 종목의 주가가 올라가느냐 아니면 나중에 받아줄 바보들을 꼬드기기 위해서 누군가 어떤 주도적으로 주가를 올리는 쪽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한국 주식 중에서 99.9%는 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성장할 것 같은데 실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럼 대부분 올라가서 뭐 거래량 터지고 시장 관심 받을 때 바보들한테 넘기고 끝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제가 이런 종목들이 관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라고 했다가 올라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다 해도 제가 직접 사면 또 다르겠지만 여기서 뭐 제가 투자하는 기준에는 맞지 않고 이런 종목들은 껍데기밖에 없으니까 앞으로 인공지능이 관심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관련주로서 이 종목이 괜찮을 것 같다. 그 정도로 사시는 분들 안 계십니다. 올라가면 여기서 못 샀는데 여기서 어떻게 사? 못 삽니다. 그러다 나중에 거래량 터지고 난리가 날 때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걸 말씀드리는 게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결과는 여러분들께 아주 나쁜 결과를 안겨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잘 모르고 이런 걸 말씀드린다고 해서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거기다가 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어떤 같은 응집력 같은 게 생긴다면 이 시세를 또 왜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따져봐도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룰 수 있는 게 아니다. 물론 뭐 유튜브 조회수 올린다든지 관심을 받으려면 이런 거 올리면 좋겠지만 그게 저한테는 좋은 일일지 모르겠지만 아예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럼 그런 거 좀 알려주면 우리가 뭐 보고 알아서 할 테니까 그거라도 좀 근데 투자 관점에서 보면 뭐 메타버스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벌겠습니까? 한국 업체들이. 이것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 돈 못 벌고 있지만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다른 투자자들 내 주식을 더 높은 가격에 받아줄 바보가 있냐 없냐로 결정되는 건데 그런 성장성만 갖고 미래 산업만 갖고 이렇게 투자를 하려면 미국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미국 시장은 아주 광대합니다. 전 세계 자본의 45%가 모여 있고 전 세계 소비의 3분의 1을 미국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20억 명 이상의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농업 생산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안 나는 광물이 없고 뭐 지하 자원도 많고 뭐 군사력도 강하고 기축 통화를 쓰니까 환율 관련된 영향도 없고 이게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뭔가 새로운 산업이 태동을 해 가지고 이 산업이 앞으로 클 것이다. 지적 재산권 보호도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을 선점한 기업은 수십 년간 이 미국 시장을 먹으면서 큰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기업, 스타트업 기업 중에서 가능성이 있다. 투자를 하면 되는데 한국에서는 뭐 시장 자체도 작고 뭐 변수도 많고 실제 또 기술이 있고 정말 괜찮은 기업들은 상장을 안 합니다. 혼자서 다 하지. 그래서 실제로 더 이상 이제 성장할 수 없을 때 상장해 가지고 투자자들한테 고점에서 넘기고 끝나는 게 한국 시장의 부류이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이런 것들도.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확하지도 않을 뿐더러 잘 모르고 그리고 안다고 해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 해도 그게 또 반응을 낳기 때문에 과연 그게 있을까? 좋은 일이 있을까? 예. 네, 감사합니다. 현대제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는 배당주는 배당을 목적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가 배당 관련 프로그램 매수가 있습니다. 이 배당 관련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면 이 프로그램 매수는 배당 기일까지 주식을 사고 배당을 받으면 그 아래서 이제 털고 그러면 이제 배당금을 받기 때문에 무위험에 아주 크지는 않지만 이 목표 수익률이 2%입니다. 크지는 않지만 확실한 수익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은행에 넣어놔도 2%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배당 관련된 매수가 들어오는데 시장이 좋으면 좀 일찍 들어오고 시장이 적당하면 한 9월 정도에 들어오고 시장이 나쁘면 한 11월 정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11월 정도에 해서 배당 관련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서 배당주들이 오를 건데 이미 오른 종목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르지 않은 배당주 중에서 그냥 어쩌다가 실적이 좋아서 고배당을 하는 기업 말고 KTNG처럼 꾸준히 고배당을 해왔던 기업들의 이런 자금들이 모일 거고 그러면 뭐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한 5%가 오르거나 5%안 올라도 5%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후에 충분히 조정받은 다음에 모아가라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해서 배당 기일까지 간 다음에 배당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지금 시세 차익이 배당금보다 크게 났으니까 세금도 없고 이금을 팔 것이냐를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현대제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대제철은 주가가 많이 내렸다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철강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철강주를 긍정적으로 보는 첫 번째가 저평가돼 있다. 근데 이 저평가라는 게 시가총액이 5,500, 지금 아니 5천이 아니라 현대제철은 5조 5,513억입니다. 시가총액이. 그리고 현재 순자산 가치가 18조 원에 달합니다. 굉장히 저평가 상태고. 그러면 왜 이렇게 저평가가 되느냐? 현대제철이 갖고 있는 이 자산 중에서 상당수가 공장 부지고 설비다. 이거 뭐 어떻게 팔아먹을 거냐? 이런 관점입니다. 근데 이 공장 부지라 해도 요 뉴스 보시면 어, 그러니까 여기 뭐 기업들이 보면 효성 첨단 소재가 뭐 원양 공장을 1,500억에 처분을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요
공장 중에서도 입지가 나쁘지 않고 이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공장을 팔고 저렴한 데로 옮기는 것만 해도 상당히 돈이 될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근데 뭐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입지가 아파트가 들어오거나 이런 입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전반적인 어떤 지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자산 재평가를 했을 때 지금보다 자산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거, 첫 번째가. 근데 그 저평가를 갖고 투자자들한테 뭔가 혜택을 줄 수가 없지 않느냐. 아, 그렇게 따지면 뭐 다른 종목들은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현대제철이 작년에 적자가 났습니다. 손실이 났습니다. 영업이익은 730억 흑자고 손실이 4,400억이 났는데, 올해는 이 추세로 가면 거의 2조 원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한 수준의 흑자가 날 거고, 영업이익은 이미 2조 원 기정사실화 됐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2조 이상 내는 기업의 시가총액이 5조 원대다. 자산도 많고 뭐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관점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안 오릅니까? 뭐 이걸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 그러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장에서는 이 합리적인 투자자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제 시장을 형성하고 이 시세를 주도하는 쪽은 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시장 자체가 잘못됐거나 투자자들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이러라는 법은 없으니까. 다만 이제 방향은 다수가 이끄는 걸로 가고 그럼 저처럼 가치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됐네 이 종목 매력적이다 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 보상이 상당히 늦어집니다. 시장이 그렇게 그게 시장의 어떤 주도적인 그러니까 주류가 아니니까. 그래서 현대자동차이 너무너무 싼 가격이고 뭐 저 같으면 은행에 돈 넣을 바에는 그냥 이거 사겠습니다. 포스코도 사고. 근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안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도 올라갈 것 같은 종목을 선호를 하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을 못 받고 그런 상태가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싸기 때문에 지금은 매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매력이 있고 그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개선이 됐고 그리고 배당을 실적이 좋았을 때 배당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작년 기준으로 연말 기준으로 보시면 작년 말 기준으로 주가가 4만 원 정도였는데 적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일부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실적의 규모가 730억이었다가 올해 2조 5천억 정도 날 것 같은데 배당을 늘리지 않겠습니까? 주가도 그때 당시로 돌아왔고 네, 그러면 뭐 못해도 한 2%는 먹을 수 있겠다 배당으로. 점점 이제 그런 저가 매수에 대한 뭐랄까 주저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때는 정상이 아니었다라고 보면 이미 주가 수준이 고로 투자를 하기 이전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제철이 아예 기업 가치가 바뀐 게 고로 세 개를 지으면서 포스코에서 조달하던 거를 자체적으로 하기 시작했을 때, 이 시점부터입니다. 이때 기업 가치는 이전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시세가 났던 거고, 그리고 이 시세가 죽고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실적은 이때 당시보다 훨씬 더 좋아졌네? 그리고 요때 내린 거는 별거 아닌 거고, 아니, 별거 아닌 게 시장 영향이고, 예, 그렇게 따졌을 때, 지금은 매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하신 대로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대제철 말고 비슷한 포스코를 보자면 포스코 주가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예, 역시 매력적인 상태고 그럼 이 포스코가 현대제철에 비해서 좋은 건 배당 수익률이 좋다는 건데 배당 많이 하니까 지금 실적을 보면 거의 영업이익이 10조 원에 달할 기세입니다.
근데 포스코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릴 부분이 많은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예, 많은 다수의 기업들을 이 공급망을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철저하게 하는 게 재고까지 다 파악이 되도록 관리를 합니다. 포스코는. 그래서 기업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포스코에서 자재를 갖다 쓰는 A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포스코의 이 재고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재고 수준을 파악하고 뭐 단가를 가져가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본인들의 재고도 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가 사재기를 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철저하게 이런 재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급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그렇다 보니까 사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이 기업들은 수혜를 못 받습니다. 그냥 본전이고 쓰는 거에 따라서 매출이 조금 오르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약간의 플러스가 있고 그러면 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을 때 어느 기업이 이익을 독식을 하느냐? 원료부터 가져오는 이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기업들이 독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래하는데 재고까지 관리를 해버리니까 필요한 만큼만 딱 가져가게끔 되어 있으니까 예, 이런 시세 차익이 극소화되고 포스코의 시세 차익이 극대화되는데 그러면 철강석 가격이 오르다 떨어졌습니다. 그럼 포스코는 공급을 받을 때 전 분기 평균으로 갔습니다. 평균가 플러스 시세. 근데 이 평균 지난 분기 평균이 7, 시세 3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을 산출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 구조입니다. 거기다가 마음만 먹으면 가격 반영을 조금 늦게 해가지고 이런 손실조차도 줄일 수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질 때. 그래서 이 재고관리 시스템을 감안했을 때 포스코가 변동만 있으면 무조건 유리하다. 원자재 가격의 변동만 있으면. 예, 그런 상태인데 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있고 변동이 있고 결국은 여기서 거래 없어도 되고 변동 없어도 되는데 굳이 없는 게 있어서 누가 이익을 보느냐. 첫 번째로 국가가 이익을 봅니다. 그 거래세로 인해서 10조 원 이상 뜯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권사들이 대체 투자하는 거 빼고 주식시장에서 수수료 가져가는 거 전부 거래나 변동이 있기 때문에 가져갑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또 이거 못지않게 뜯어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동성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거래나 변동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해서 손해를 보는 게 누구냐? 그냥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괜히 난 그냥 이거 장기 투자해야지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주가가 이랬다 하면 팔고 다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하다가 이 거래에 동참해가지고 미리 하차를 해버리게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매매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손실 보고 그래서 거래 자체만 주식시장이 제로섬은 아니지만 거래 자체만 보면 제로섬입니다. 그냥 요 금융기관이나 국가만 이익을 보는 구조고 원자재 시장에 변동이 생기면 포스코만 이익을 보는 구조다. 그런 종목이 지금 원자재 변동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막 시작이 됐는데 주가가 내려갔다? 이건 절호의 찬스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40만 원 할 때도 살까 말까 할 것 같은데 아주 절호의 찬스다 이거는. 그래서 뭐 이게 기술적 반등을 해서 60주선만 확인하고 다시 떨어질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이 가격이면 매력적이지 않나. 실적 10조 내는 기업의 시가총액이 25조가 안 됩니다. 영업이익 10조인데. 논리적으로만 보면 이 상태만 유지가 된다면 3년 만에 돈 벌어서 주식 다 사서 끝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보통 주식계에서 적정 주가라고 하는 것은 10년 기준을 보고 있는데 3년 만에 그런다. 그러면 사실 적정 주가의 3분의 1도 안 된다는 얘기니까 가격 매력이 있다. 현대제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거 저가 매수해서 여유 자금으로 기다리는 거 굉장히 강추합니다. 언제가 아니라 원자재 가격 변동에는 주가 변동에는 금융기관이 수혜를 보듯이 원자재 가격 변동에는 이 포스코나 현대제철이 수혜를 보는 구조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뭐 큰 틀에서 잔파동은 모르겠고 큰 파동은 괜찮다라고 보니까 그렇게 저가 매수 후에 대응하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